야, 어느새 인물비상구가 벌써 40회를 맞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한 횟수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이,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을 할 때 사실 뭐 김진우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나서는 거 썩 좋아하는 편들은 못 돼서 말하는 것도 좀 버벅대고 지금도 사실 좀 개선이 안 되는 편인데 여하튼 처음에 한 우리가 10회 정도 해보고 잘 되면 계속 하고 아니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10회 파일럿 하고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고 끊었으면 또 다른 제 흑역사로 남았을 텐데 뭐 그렇게 안 돼서 좀 다행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의외로 좀 호응을 받은 방송을 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컨대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엘리트 몰락이라고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원희룡, 뭐 조태용, 김태효 뭐 거기에 뭐 얘기 예전에 얘기했던 뭐 한덕수 같은 사람 좀 섞어서 이상민이나 근데 그때 그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아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똑같구나. 저도 이제 그 지점에서 되게 분노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그리고 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저 이기주의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호응을 받은 것 같아서 제 생각이나 국민들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아 실제로 근데 인물비상구가 그 방송을 한 이후에 그 방송을 당하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그 두 분의 독한 말 이런 것들을 되게 귀담아 듣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쓴소리도 좀 하는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김준호 선배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뭐 이용 기자랑 비슷하게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생각도 못했고 그 지난 40회 뭐 이때까지 저희 방송한 거를 쭉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 꼭 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꼭 집을 수 있는 사람은 원체 뭐 이런 미친 존재감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찍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들 방송을 보니까 지난 1년이 사실 비상계엄 1년 하고 겹쳐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그 일당들 중심으로 다룬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더 이제 뭐 이른바 정치권의 또 다른 뭐 인물들도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이 사람들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인물 비상구라고 했지만 윤석열 잔당들한테는 비상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 가두든지 아니면 저기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이제 윤건희와 그 일당들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벌써 12.3 비상계엄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맞춰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통합이라고 해서 이걸 덮고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란 단죄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내란 단죄를 해야 그게 정의로운 통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로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좀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맨날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한테는 지금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네, 윤석열한테만 집행해라. 뭐 지금 반성도 전혀 안 그런 마음이 들 하고 정도로 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리고 나머지 뭐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살아생전 그 담장 밖을 못 나오게 좀 오래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선배는 그 비상계엄이 벌어졌던 12월 3일 밤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지난번 밝혔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도 사실 흑역사인데 제가 그때 뒤늦은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약간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숙소에서 맥주 한잔 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정치부 쪽하고 이렇게 당시 이제 에디터들 사이에 이제 이 카톡방이 있었는데 아, 단체방에서 그때 뭐 갑자기 이제 9시쯤 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뭐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뭐냐 그러면서 혹시 또 뭐 그때 뭐 농담으로 뭐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했냐 뭐 이런 농담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개헌 선포하는 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죠. 아연실색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현지에서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니까 계속 유튜브 보면서 그 뭐 사실 새벽까지 지켜보면서 가슴이 까맣게 뭐 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제 애가 고3이었는데 이제 수능 치고 결과 발표 받아서 이제 대입 이제 뭐죠 이제 전형할 그렇죠. 때였는데 준비할 때였는데 애가 별로 평소 그때 이제 걱정이 없던 애고 뭐 정치 이런 데 관심 없는 애들 애도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이 계엄 나면 이 저희 대학 입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 한참 걱정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남습니다. 하긴 뭐 저도 할 말이 네. 좀 있는데요. 사실 그날 제가 신문 그 저기 김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그때 같은 소속이었는데 신문국 정치 에디터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날 야근이었어요. 신문국 야근. 그래서 야근을 하는데 제가 야근하는 날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저기 정치부 막내 시절에 야근하는데 9.11 테러가 났어요. 야, 진짜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그 미국이 그때 9.11 테러에 대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예고 없이 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야근이었어요. 그럼 야근하는 날은 이제 부서 상관없이 이제 그쪽에 끌려가서 뭐라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한 8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문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업무가 한 8시 반쯤이면 대충 이제 뭐 정리가 저희 되는 거죠. 저기 크게는. 그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신문은 이제 우리가 신문을 2번 찍습니다. 그래서 20판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는 신문인데 그걸 다 찍으면 대충 그때 이제 신문 틀은 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는 뉴스 좀 더 해서 이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뉴스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시스템화에서 8시 반쯤이면 이제 한숨 돌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8시 40분인가 뭐 아무튼 저 정확히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정치부 이제 후배 데스크가 전화가 와서 선배 뭐 윤석열이 뭐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산 관련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신문부장이 이제 갑니다 그러는데 가시면 안 된다. 잡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전화를 해서 취재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다까지 전화를 했었냐면 타사에 저랑 되게 친한 선배 기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이제 그쪽과 가까우시고 이제 빠삭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 워낙 취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한테까지 전화했는데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저거 술 먹고 횡설설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보통 대통령이 뭘 발표를 그 시간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없죠. 대통령실에서 뭘 발표한다면 그거는 그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절차 뭐 이런 거 시간 맞춰서 하는 건데 그래서 발표하는 거 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김준우 기자가 외국에 있으니까 또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12 그 저기 원래 이제 저희 판마감이 10시 반쯤 끝나는데 그날은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시네파를 다시 만들고요. 그거 보낸 다음에 다시 남아서 다 호회를 만들었어요. 호회를 만들고 집에 한 3시 반쯤 퇴근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계엄 해제 선언을 안 해가지고 조마조마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다음날 칼럼 순서였거든요. 근데 칼럼 마감을 이미 사실은 다 써놨는데 쿠데타를 완전히 다 해보니까 고쳐야 됐구나.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그때 그 계엄 선포 담화문 있잖아요.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석열과 잔당들의 죄를 구한다. 그리고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은 자유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뭐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한다는 걸 뭐 아무 변함이 없으면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돌려서 썼다가 좀 장난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아니 저희가 정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날 찍은 신문이 경향신문의 마지막 신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 되면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엄을 빈말로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도 미리 좀 뉴스를 본 게 있어서 국회에 쳐들어가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단단히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참 이게 개인적 얘기인데 저희 마누라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날 그 한 12시쯤 돼서 누가 배를 누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자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뭐 이제 집에 갖다 주실 게 있어서 제가 못 오니까 오신 건데 혹여나 제가 저 같은 잔챙이도 아무튼 나쁜 건 많이 했으니까 윤석열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잔챙이기 때문에 순서가 돼도 저 500번 뒤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날은 뭐 제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이 이제 네. 쫄렸던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의 그런 그 도움 덕에 저희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됐는데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원식 의장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제 독립우선 첫 국회의장이고 국회 담장을 넘은 첫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열당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 외손자고
뭐 홍범도 장군 기념이사회 사업회 이사장을 맡기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왜 육사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라고 시도할 때 뭐 강력하게 비판도 했고 이 보니까 이제 구남매 중 막내인데 이 양친이 모두 이북 출신이고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두 누나가 이제 북한에 있고 그래서 201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큰 누나하고 상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 의장이 보면 이제 연세대 재학 시절에 이제 전두환 퇴진 운동하다가 재적 투옥돼 가지고 뭐 반독재 투쟁 계속해서 하다가 88년에 평화민주당 그 DJ 평화민주당 입당하면서 이제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고 당직자랑 이제 서울시 의원 거쳐가지고 2014년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때 이제 다음 18대 때는 낙선하고 이후에 이제 내리 사선을 하면서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2014년 3년인가요?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중소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네. 이제 이 고통받는 을들을 위한 이제 뭐 단체 뭐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뭐 을지로 그렇죠. 위원회 위원회입니다. 네. 그 만들었을 때 초대 위원장을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하면서 첫 원내대표가 됐고 지난해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됐죠. 저는 이런저런 인력을 살펴가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과거에 그 서점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던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이게 저 연대에서 제적이 된 다음에 87년부터 88년까지 막 1년간 연대 앞에서 동문들하고 알서점이라는 걸 경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연대 앞에는 뭐 오늘의 책이라는 책이 있었는 서점이 있었는데 여기랑 가장 유명한 사회과학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구기자는 모르겠지만 저 대학 다닐 때도 학교 앞에 저는 이제 후문 쪽 뒤에 막 서점 되게 많았거든요. 전부 다 사회과학 서적. 그래서 보면 그때 주로 이제 학교에서 좀 이렇게 그 이거 돌던지다가 뭐 좀 이런 분들 우원식 네. 의장 같은 분들이 많이 이제 관여가 된 그런 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새롭지는 않은데 뭐 조금 이제 이 세대를 지난 그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지 싶지만 그 시절에는 이제 대학 주변에 그런 것들이 그런 선배들이 하는 사회과학 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서 같은 건 몰래 숨겨서 팔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죠. 네. 알서점이라니까 레디컬의 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때도 물론 사회과 서점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이제 서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보면은 고 김근태 의원에게 많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김근태와 우원식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반독재 운동을 했으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운동하면서 만났죠.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뭐 원체 가까워가지고 이제 우 의원은 뭐 김근태 전 의원 지금도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근태 전 의원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할 때 재야운동권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민평연이라는 걸 그렇죠. 만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뭐 줄여서 이제 민평연이라고 하는데 우 의장이 이제 그 민평연 핵심으로 활동을 했고 뭐 이거 반드시 겹치지는 않는데 이제 이른바 김근태 전 의원 이니셜을 따서 이런 분들은 이제 GT계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네. 우 의장 뭐 지금은 따지고 보면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니까 GT계에서는 뭐 약간 맏형 큰형님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뭐 이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뭐 계승자 내지는 핵심이라고 보통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 의장이 뭐 이번에도 그 1주년 때도 그 대통령 그 오찬할 때도 넥타이를 메고 왔던데 이제 김근태 전 의원이 남긴 유품이 이제 연두색 넥타이인데 이걸 계속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매는 것으로 유명한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 결의안 표결 당시에도 맺고 1차 이제 윤석열 탄핵 때도 맺고 그랬군요. 2차 때는 매려고 했는데 저기 아내가 저기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못 맸다는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이제 이 넥타이 매면서 뭐 김근태 의장 생각하면서 형님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뭐 속으로 빌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개파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김근태계, GT계 이렇게 의원들 전화 돌려보면은 그 고유의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정치인 같은데 덜 정치인 같은 이런 약간 특성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때 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GT계를 이제 정확히 말하면 GT계라고도 하고 재야 운동하던 사람이랑 재야파라고도 많이 해요. 재야파라고도 많이 하고 그 김진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인영 의원이 연배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위지만 약간 좀 그 GT의 계승자. 수장 약간 같은. 수장이라고 하기는 그 이인영 의원 상당히 이렇게 말하면 이인영 의원이 저 태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진지합니다. 맞아요.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예. 사실은 좀 그 저녁을 같이 해보면 아유 이게 무슨 세미나 온 것 같아요.
그분 초선 의원 시절의 기억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계승자로 이제 그 제야파들끼리 해서 이게 의원만이 아니고요. 의원 그리고 사실은 그 밑에 그 보좌관들도 사실은 다 같이 제야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 밑에 보좌관들이 그냥 이제 의원님 하는 이런 관계가 약간 동지적 관계라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형동생하는 받아요. 거죠. 형동생하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고 당시에 이제 김근태 의장 그때 보좌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동민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원희 의원, 허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다 형형 그러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형형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이제 제야파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구규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덜 정치인스럽고 좀, 그러니까 네.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진실된 느낌을 준다. 뭐 그래서 기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 동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좀 이제 뭐라 할까 뭐 물어보면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시원하게. 네. 얘기하고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표가 나요. 표가 나죠. 아, 저 형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또 하나 붙이면 이제 그게 GT계였고 그래서 GT계는 제가 열린우리당 나갈 때 저도 참 좋아했는데 김근태 의장은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죠. 진짜로. 그리고 뭐 이제 그 밑에 의원들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니 부대변인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GT계 핵심. 그 GT계하고 이제 대척점이 누구냐면 지금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계시는 당권파라고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이 당시에도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참여정부의 황태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쫙 좀 약간 힘도 있었고 제야파에 비하면 사실 살짝 음모론적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한길 전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강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으로 약간 좀 느낌이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하나 붙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친모 직계 해서 뭐 이광재 의원, 백원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좀 덜 친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알았던 기자들하고는 그래도 관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제야파하면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고 그래서 우원식 의원도 사실 그때 알았는데 그렇게 막 파괴력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은 형님 같은 그런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대표적인 제야파고 실제로 되게 활동 범주라는 것도 그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위한 행보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굉장히 주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 저기 민평년의 줄임말 중에 이제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했던 의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진짜 현장 많이 갔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른바 그 뭐 무슨 뭐 골목 상권 침해 문제대로 현장 가고 이래서 당시에 그때 기업들 특히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갑 입장에서는 그 저기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오면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뭐 여하튼 입법 과정에서는 조금 힘이 없었겠지만 여하튼 온다고 하면 약간 저승사자 보는 느낌들도 있었고 우 의원이 그 이후에도 보면 이 뭐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그 국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21대 국회 시절에는 그때 이제 뭐 이른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나오니까 맞아요. 그때 네. 방류 반대한다고 막 단식 농성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그런 평가는 있어요. 이게 뭐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우 의장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본인이 이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면도 있어서 의장에 오른 뒤에도 본인이 보면 뭐 일반 의원들처럼 지역구 현장 민원 받아가지고 뭐 현장 민원실도 운영하기로 하고 의장 그 홈페이지인가 이런 데 보면 자기들 그러니까 우 의장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 자체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걸 이제 내세우는 측면도 있는 거죠.